오신몽 장편 하드보일드 느와르 대련 11화 원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정박해 있는 낡은 화물선 위 난간에 기댄 재영이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엔 저만 치서 달려오는 은색 벤츠가 있었다. 벤츠는 곧 화물선 바로 아래에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햇살을 받아 빛나는 금발의 여성이 내렸다. 드미트리는 왼손을 흔들며 재영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가 손을 흔들 때마다 헐렁한 오른팔 소매가 바람에 나부끼며 흔들렸다. 재영도 반갑게 손을 들어 보였지만 그 흔들리는 소매가 자꾸 마음을 저리게 했다. 그녀 팔이 그렇게 된 것이 결국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자책이 스며들었다. 배에 올라온 드미트리는 남은 한 손으로 그를 꼭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이전보다 부드럽고 사교적이었다. 처음 대면했을 때 느꼈던 차가운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재영은 그녀의 변화가 팔을 잃은 상실감에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드미트리는 러시아 여자들은 낯선 남자에겐 냉랭해도 한번 친해지면 그 누구도 녹여버린다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녀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아세길에 아직 누워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 드미트리처럼 강인하고 매혹적인 여자에게는 정 같은 남자가 잘 어울렸다. 고조 누워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디. 재영은 일부러 정이 쓰는 사투리를 흉내내며 친근하게 말했다. 고조 너 북조선 말 따라하지 말라. 하나도 같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고조 아세길에 따라하지 말래도. 드미트리는 그들이 이렇게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그날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드미트리 역시 잘린 오른팔에 느끼는 환상통이 여전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그녀는 결국 극복할 것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 모두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였다. 20일 전 춘식의 희생으로 공안의 추격을 따돌린 정은 바실리가 일러준 대로 대련항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뒷자리에 재영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드미트리도 온 힘을 다해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정 역시 출혈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는 멍해졌다. 차가 흔들리며 위태롭게 달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다. 거의 항구에 다다랐을 무렵 바실리가 멀리 서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가까스로 도착하자마자 그가 달려와 차문을 열었다. 그가 무슨 말을 외치는 것 같았지만 말은 소음처럼 흐려졌고 정의 눈에선 곧 모든 빛이 꺼졌다. 바실리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재빨리 차 안에 실려있던 사람들을 꺼내 준비해둔 승합차에 옮겼다. 그 승합차는 이미 매수해둔 항구 직원들의 협조로 아무런 제지 없이 부두 안으로 들어갔고 곧 출항 준비를 마친 화물선으로 향했다. 낡은 화물선의 의무실은 웬만한 병원 못지않은 의료 장비들로 꽉 차 있었다. 이 배는 바실리 마피아 조직의 소유로 드미트리와 같은 암살자가 다치면 치료하고 은신할 수 있는 밀항선이자 병원선이었다. 선내 의무실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각종 총상과 열상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군의관 출신 의사 안토노프와 그 스태프들이 재영, 정, 드미트리의 응급처치와 수술을 분주하게 진행했다. 세 사람 모두 출혈이 심해 생사가 오리무중이었다. 특히 재영의 상태가 가장 위독했다. 그는 심장이 몇 차례 멈췄고 의료진은 가슴을 지시기듯 눌러가며 그를 삶의 가장자리에서 붙잡았다. 정의 부상도 심각했다. 등에 입은 깊은 칼자국은 심하게 찢겨나가 뼈와 폐 일부가 드러나 있었고 아성의 칼에 당한 왼손은 거의 기능을 잃고 있었다. 그나마 드미트리가 제일 상태가 나았다. 오른팔은 잘렸지만 스스로 지혈의 출혈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쇼크와 감염으로 그녀 또한 생명이 위태로웠다. 아성과의 싸움은 동료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끝났지만 생사의 경계에서는 결국 누구도 함께할 수 없었다. 죽음의 사신과 맞선 싸움은 홀로 버텨야 했다. 그곳은 홀로 버텨야 하는 전장, 오직 자신의 몫이었다. 정은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초록이 가득한 보리밭을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 딸이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더니 그에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랐다. 정은 딸을 번쩍 들어 그의 두꺼운 목에 태웠다.
딸은 정의 뒤통수에 얼굴을 비비며 몹시도 행복해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더없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다 이내 정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만 우릴 놔주시라요?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정의 머리가 쭈뼛거렸다. 지금 곁에 있는 아내는 정의 아이를 가진 채 이미 9해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정이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자 만삭의 처와 동생 진표를 함께 탈북시키려 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국경의 두만강에서 초소병들에게 발각되었다. 정은 진표를 먼저 보내고 몸이 불편한 처와 함께 급류를 활용해 헤엄쳐 탈출하려 했다. 총탄이 빗발치며 둘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처는 잡고 있던 정의 목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홀로 잡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지켜주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녀를 꿈에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잔말 말라. 난 함께 가갔어. 혼자 놔두지 말라. 나도 함께 가갔어. 아내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의 얼굴을 다독였다. 비록 짧았지만 당신 만나 행복했어요? 당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받았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비정하게만 보였던 정이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매달렸다. 기딴 소리 말라. 임자가 왜 미안하니? 내래 데리고 가라. 내래 데리고 가. 아내는 그의 얼굴을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꼭 당신 곁으로 돌아올게요. 당신한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해줄게요. 행복한 당신 모습 오래오래 볼게요. 그러니 먼저 당신이 꼭 행복해져야 해요. 꼭. 정의 목 위에 앉아있던 딸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져 사라지고 있었다. 아내의 모습도 점점 빛에 녹아 흐려졌다. 내래 데려가라. 임자 내래 데려가. 정은 손을 허우적대며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그때 오래전 잊고 지냈던 아내의 따스한 손길이 다시 정의 뺨을 감쌌다. 드미트리는 아직 사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의 곁을 지켰다. 그녀 역시 성치 않은 몸이었고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정의 얼굴을 남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러자 정이 서서히 눈을 떴다. 드미트리는 무척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정신이 드냐고 물었다. 정은 지그시 드미트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래 데려가려고 천사를 보낸 줄 알았어. 기운 없는 말이었지만 나름의 농담이었다. 그 말엔 삶이 돌아오고 있다는 희미한 신호가 담겨 있었다. 드미트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 사투리였지만 정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전해진 것 같았다. 드미트리는 정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러시아어로 말했다. 당신이 살아났으니 이제 대답할게요. 당신을 잘 따라갈게요. 그곳이 어디든. 그녀의 말은 정과 처음 만났을 때 정이 했던 퉁명한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오래전 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바람이 스며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전한 간절한 바람이 드미트리를 통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재영은 거의 보름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정신이 들자마자 그가 처음 찾은 것은 전화기였다. 간신히 살아났지만 자신의 상태보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는 아성 무리와 싸움 중에 분실됐고 정은 배에 없었다. 러시아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재영은 의사 안토노프와 간호사들에게 몸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안토노프는 그의 그런 행동을 사고 후유증에 의한 단순 쇼크로 생각하고 진정제를 투여했다. 재영은 큰 소리로 외치며 아내와 통화해야 한다고 애써 설명했지만 진정제의 효과는 빠르게 퍼졌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튿날 정이 돌아왔고 재영은 그제야 유진과 통화할 수 있었다. 유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만 했다. 마지막 통화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과 공포로 너 지나가 있던 것이다. 재영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다.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려 지금까지 구금돼 있었고 그 와중에 도망치다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은 괜찮다는 말로 유진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며칠 후면 퇴원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다. 단속에 걸린 문제는 친구들이 많은 돈으로 공안을 매수해 풀려났다고 둘러댔다.
유진은 재영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저 그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긴 통화 끝에 어느 정도 유진을 안심시키고 나서야 재영은 비로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바실리가 드미트리와 함께 그들을 찾아왔다. 바실리는 재영을 보고 반갑게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음식은 마음에 드오? 재영은 이곳이 러시아 땅이라는 사실이 의아했고 정이 대신 설명해 주었다. 대련을 탈출하던 날 셋은 모두 위독한 상태였고 한국으로 배를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바실리가 생각해낸 최적의 방안은 일단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의 치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련의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재영만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획이었다. 재영은 금방 이해했다. 어차피 정과 드미트리는 한국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한편 재영은 진표의 상태가 걱정돼 물었다. 정에 따르면 진표의 상태는 많이 호전돼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귀환은 고려식당에 맡겼다고 했다. 고려식당은 탈북자인 만표진표 형제의 사건이 중국과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이 중국에서 사라져 흐지부지 마무리되길 원했다. 그래서 비공식 작전으로 진표를 공안의 감시하에 있는 병원에서 빼돌려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덤으로 재영의 여권과 비자 문제도 그들 방식으로 해결해 주었다. 며칠 후면 이곳으로 진표가 도착할 거라고 했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의 마무리는 그럭저럭 봉합되어 가고 있었다. 바실리가 보드카를 꺼내며 말했다. 먼저 간 형제들과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 건배하자. 재영은 아무 말 없이 보드카를 들이켰다. 먼저 간 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용, 진과 정현, 장단, 환, 대세, 춘식, 그리고 철재와 성민. 아성과 아생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다투기도 하면서 푹적거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추억하기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우선 그들의 시신을 찾아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떠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을 마련해 줘야만 했다. 일주일 후 고려식당의 활약으로 진표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다. 진표는 형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대련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공안국장이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덕과 마담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춘식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진표가 온 그날 저녁, 배 안에서는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다. 재영이 무사히 떠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정과 드미트리, 바실리는 여전히 아성과 흑사회와의 사투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재영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다. 그리고 아성을 끝장낸 일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재영은 마음을 다잡고 편히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서로 다시 만날 기약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만나지 않는 편이 각자의 삶을 지키는 길일지 모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구태여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쉬움의 미소로 마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재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진의 전화였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유진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재영은 별일이 아니길 바라며 전화를 받았다. 오빠, 방금 국정원에서 다녀갔어. 오빠가 간첩 활동에 연루돼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사이트 단속된 거 아니었어? 유진의 말에 재영은 머리가 멍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국정원이 날 왜 찾아? 유진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다그치듯 물었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칠 전부터 경찰도 찾아와서 오빠 찾고 국정원에 간첩은 또 뭐고 나 진짜 또 불안해져서 못 살겠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영은 사업이 망했던 그 암흑 같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 그 사람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내일 가서 다 설명할게. 울지 마. 그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진은 절규했다. 안 돼. 오지 마. 바로 잡혀갈 거야. 재영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가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설명하면 다 풀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진은 흐느끼며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살인까지 했다며. 살인까지. 사람을 죽였다며. 순간 재영의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유진이 대련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로 6살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밖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중국말 들려. 그 순간 재영의 눈에 핏발이 서며 불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절대 문 열지 마. 애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경찰에 신고해.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갑작스러운 그의 격렬한 목소리에 유진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 진짜 무서워. 무섭다고. 흑흑. 으악. 재영의 처절한 절규가 밤 깊은 항구의 고요를 찢어 놓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떨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외침이었다. 같은 시각 아성의 조카 아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이 부산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의사들의 다급한 손놀림 사이로 아걸의 눈동자가 천천히 열렸다. 그들에게 닥친 아성의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